자, 말씀 나온 김에 그럼 우리 김주 대표님께 좀 이따 여쭤보고 네. 그 70년대생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치인 얘기를 지금 보니까 유튜브 하나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했고 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조기 대선 등판과 맞물리고 다니냐 이 채널 개설 관련해서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얘기들이.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우리 당의 좀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 네. 소장파들이 힘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이후에 쫓겨나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젊은 세대 소장파의 원내 정치인들이 사실 좀 구심점을 잃다시피 해서 많이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조금 이렇게 밥도 먹고 좀 술도 마시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단톡방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 안에서도 평소에도 네. 원내를 가리지 않고 얘기를 네.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이제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얘기하고 이걸로만 그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좀 행동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이 방 이름을 언더 73으로 정한 거는 사실 유재화 위원장이 이 생각을 해내가지고 세종시 위원장이죠. 네, 네. 유재하 세종시 위원장 그분이 원래 방을 만든 다음에 다 초대를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술 먹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해보자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김영삼 기념관을 상도동에 네. 있는 네. 거기를 가서 김현철 이사장님을 만납니다.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정신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현철 이사장님을 만나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전통을 우리 당 안에서 살려내 보자.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 하고요. 유튜브도 사실 그 차원에서 저랑 유재하 위원장이랑 김준호 위원장이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그냥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할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좀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네. 72년생은 안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처음에 방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우리끼리도 하다 보니까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72년생 그 이후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려고 하면 언더 73세라고 하자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게 뭐 거기에 끝에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모여서 침묵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 정치 상황이 지금 그렇다 싶어서 그냥 다 같이 한번 움직여 보고 있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언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더 U19면은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를 의미하고 U19 이하는 이제 국가대표를 의미하는데 미묘한 좀 그런 해석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네. 김지호 부실장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언론에서는 이준석과 한동훈과 이준석을 묶어서 이른바 40대 세대교체론을 표현하던데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일단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조금 주춤한 상태긴 한데 네. 40대 세대교체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지명을 받으려면은 지금 현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 시절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양권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수적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라면 한동훈 대표, 이준석 의원이라도 좀 불러서 네. 뭔가 조금 당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김문수 그 다음으로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여권에서 1등 후보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판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시크릿 마케팅이 한번 썼잖아요. 저번 당대표.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네. 이후에 한 번 당대표로 썼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출마했을 때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을 정말 개혁하겠다. 예. 국정을 주도하겠다. 근데 6, 7개월 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물론 이번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결국은 탄핵 소추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권에서의 그 기대감이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 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경계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요. 계엄이 터졌을 때 이렇게 대통령이 계엄이 터지게 된 것은 우리 야당과 내가 잘못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으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탓을 돌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버튼을 누르는 데는 야당의 줄탄핵과 그다음에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는 그 행동들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다시 재평가가 되면서 이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진영 논리에서 성큼 나와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품으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요. 지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길을 안 갔어요. 네. 그 길을 안 가고 자기 진영만 딱 챙기는 쪽으로 가고 네. 계속 줄타력 더 시키고 네. 이렇게 밀고 갔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 공간이 열린 겁니다. 네. 저희가 언더 73에 있는 회원분들이 그 사실 이번 집회에 나오는 2030 남성들을 많이 좀 만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체로 탄핵 찬성들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를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 와요. 처럼. 그렇군요. 진짜. 네. 네. 어린 여성이 네. 목소리를 들으면 20대 여성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하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연락 올 때랑 좀 달라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면 맞춰보면 이야기가 됩니다. 네.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네. 단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포괄적인 게 있다라는 이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 공세에 빠져 있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가고 나서 싹 교도소에 구치소에 가고 나서 네. 싹 이렇게 풀리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하는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와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변혁의 에너지가 모이고 있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제대로만 받으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 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저렇게 가져가 줄수록 우리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오늘처럼 두 대표가 구치소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만일 이제 당으로 이제 와서 뭐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정치를 재개한다고 하면은 그때 상황과 그만둘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좀 부담되지는 않겠어요?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 모인 이 중도와 젊은 층들은 사실 변화를 원하고 네. 변혁을 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마 김지호 부실장은 알겠지만 과거에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이 잘하던 거예요. 그냥 광우병의 시위에 나올 때 광우병에 대해서 진짜 걱정돼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만약에 정확하게 공략하고 정확하게 받아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만 있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 성장 이른바 이제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AI와 민생 추경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서도 굉장히 약간 우경화 쪽에 가깝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들을 정도로 유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선 전략이죠? 아이, 이렇게 딱 대선 전략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뭐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도 가보고 네. 뭐 이렇게 많이 가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뿐 아니라 네.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너무 분열돼 있고 너무 격앙돼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들을 하는데 그게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제발 좀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웠으면 좋겠다. 싸우더라도 정말 이 주제가 그냥 어떤 정쟁적인 거 말고 정말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해서 논의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국정 난맥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란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책임 여부는 따져야 되지만 국정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여당이 못하는 역할을 야당이라도 이어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지층에서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지만 어쨌든 분배보다는 네.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성장 또 트럼프 시대에 뭐 관세 정쟁도 돌입했고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국정의 안정에 무게추를 두고 그렇게 좀 국정 안정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 그냥 정권 교체의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이게 한 신문 사설의 제목입니다. 네. 이재명은 안 된다는 보수층의 강력한 반감. 거기에다가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좀 겸허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유권자, 중도 유권자들이 만약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경제적 공포감이 있다든지 네. 지나친 증세에 의한 두려움을 느끼게 우리 민주당이 정책에서 그렇게 실행했다면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저희는 그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도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법 관련해서 여당과 협의해가지고 굉장히 협치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종부세도 그렇고 사실은 금투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뭐 칩스법, 반도체법도 그렇고 저희가 저희 지지층을 설득하고 뭔가 좀 중도에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겸허하게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네. 이어서 김경수 전 지사도 치욕스러워하면서 당 떠난 분들께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고 직격하니까 굉장히 또 친명계수의 거센 반발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당내에서는 대선 승리가 결국 탄핵의 완성이 되지 않겠냐. 서로에게 고함치기는 멈춰야 한다는 좀 자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진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일단 당 분위기는 사실 탄핵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이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급의 이런 민주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어떤 언론 주목도 받고 민주당 대선 주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새롭게 조명되다 보니까 뭔가 활기를 띠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가 당을 떠난 분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매우 놀라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각각의 어떤 자라기 경쟁, 각각의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임종석 실장님 그리고 다른 대선 주자들이 뭔가 배구 세트 플레이를 하듯이 시간차 공격으로 이재명 대표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님이 네. 이 배구 팀의 센터 가장 에이스인데 우리 편 센터를 그냥 강스파이크로 그냥 뒤통수를 때리니까 자해 정치다? 아니 그거보다는 좀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다. 뭔가 좀 정부 자연스럽지 기획이 않아.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짜고 하지 말고 네. 뭔가 좀 각자의 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갑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죠.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헌재가 선고 2시간 전에 선고일 연기를 전격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되고요. 뭐 더 정확히 가면은 각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냥 국회의장이 청구할 청구권이 그 본회의 의결도 없이 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고요. 현재 국회의장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중립적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 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를 위해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저는 보고 무엇보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권위를 잃어가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 권한쟁의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부터 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처분도 했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이것부터 하느냐? 그걸 해서 만약에 그 권한쟁의에서 위헌이 나오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 2명의 재판관이 법적 그 근거 없이 그렇죠. 앉아 있게 되는 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소급해서 네네. 들어가게 되면 네. 한덕수 총리가 여전히 저기가 되는데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임명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2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이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놓고 나머지 1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그죠? 임명을 하도록 하려고 권한쟁의를 네. 하겠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요. 우리 헌법을 최고로 해석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사법부 중에 대법원보다도 권위 있는 어떠한 그러한 지위를 지킨다기보다 그냥 이 기관의 이기주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관 사람을 챙기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기관 이기주의는 정말 우리가 다른 기관들에서도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관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권위를 다 잃었고 존폐론의 위기로까지 몰리게 생겼다.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이라도 선입 선출입니다. 네. 먼저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네. 대한 권한쟁의부터 판단하고요. 네.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하면 됩니다. 네. 그걸 굳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뒤에 하겠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에요. 이런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리 재개를 이제 10일 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선고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재는 최상목 등이 만일 마은혁 임명에 대한 헌법 소원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이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최상목 대행이 여기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국회목, 네. 국회에서 합의한 국회목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건인데 이미 결정은 됐고 국회 의결까지 받았고 임명만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면 되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법률과 헌법을 만들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데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고 굉장히 자의적인 결정을 하고 또 현재 역할 신분 자체가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인데 어떻게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헌법을 지키고 행정부 수반 그다음에 국가 원수로서 활동해야 될 분이 이런 일을 정말 저지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가 바로 따를 생각이 없다. 이러한 뉘앙스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준 거예요. 저는 오늘 박상수 전 대변인님이 변호사이시고 법조인이신데 언론 매체에 와서 헌법재판소의 존폐까지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변호사분이 헌법재판소를 존폐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당인으로서 공격하니까 사실 많이 좀 곤혹스럽고요. 우리가 그래도 당리 당략도 중요한데 헌법재판관들이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원래부터 있던 기관이 아니고요. 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이 그냥 헌법재판을 계속 하도록 했던 게 우리나라 제도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게 만들어졌고 근데 여태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그 균형 잡힌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이후 약 한 30여 년간 헌법재판소 체제 아래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모두가 존중해 온 거죠. 네. 헌법재판소 때문에 세상 바뀐 거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간통죄도 폐지됐죠. 네. 낙태도 헌법 불합치가 됐죠.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도 도입됐죠. 그 많은 논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끝났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인정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결정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화됐어요. 이번에 이 결정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주기 힘들었던 기관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법원과 합칠 수도 있는 네. 겁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필수 불가 절대적이다. 국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지호 부실장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탄핵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 9명이 그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때요? 아니,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예, 이게 예, 헌법재판소 9명이 과연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생각을 답을 하려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하세요. 네. 저희는 저희가 많은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 다 따랐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이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지만 사법부의 권위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치화하면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집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잖아요. 최소한의 지킬 거는 서로 지키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 혹시 최대행 만일 임명 안 하면 탄핵합니까? 이 탄핵도 사실은 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비상한 뭐 결심이라고 했잖아요. 꼭 탄핵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권한대행을 압박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